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0-29960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그 공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 일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이에 대한 증명이 없더라도 공표의 주체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없고 이는 언론을 포함한 사인이 한 명예훼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명 공표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되는 무거운 주의 의무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표 주체의 광범한 사실 조사 능력, 그리고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인이 행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표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재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이 한국소비자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 중 소비자의 권익 증진, 소비자 피해의 확산 방지, 물품 등의 품질 향상, 그 밖에 소비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함으로써 한국소비자원의 그 본문에서 정한 소비자의 권익 증진이나 소비자 피해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정한 사업자 단체의 영업 비밀을 보호할 필요나 다른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표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부여한 점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의 분배.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 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다만 피고가 적시된 사실에 대하여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피고가 부담한다. 3. 행정상 공표가 명예훼손이 되기 위한 요건. 적시된 전체 내용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적시된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행정상 공표의 경우에도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으나
의견이나 평가를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 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나아가 적시된 전체 내용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적시된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평가를 표명하는 것인지 여부 및 허위인지 여부는 그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문헌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그 내용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의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4.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 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 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2-235009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소액 사건에 관한 상고 이유 중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할 한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소액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지 않고 그 법령이 적용되는 다수 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에 관한 상고 이유 중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실체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공단 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고 한다.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헌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 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 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 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 비용 이하 공단 부담금이라 한다. 공단 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 공단 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책임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이하 단서 규정이라 한다. 단서 규정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서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단서 규정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 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 돼 그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 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2-246-146 판결 사건명 구상금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여기서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을 산정하는 방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이하 자동차 손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자동차 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 책임보험금은 피해자 한 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에 관한 기준 이하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기준이라 한다.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자동차 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에 손해액이 자동차 손배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손해액이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손해액을 각각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조차 미달하는 때에는 진료비 해당액을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한다는 뜻이다.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란 부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으로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치료 기간 중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을 말한다. 진료비 해당액이란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이다.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는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기준 제5조 제2항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내역과 기준 등에 따르므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진료비 해당액은 대체로 공단 부담금과 본인 일부 부담금을 합산한 건강보험 보험급여 비용이 된다. 만약 피해자의 기왕증이 자동차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중 자동차 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만이 진료비 해당액이 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산정된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한다면 자동차 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2-256-327 판결 사건명 대여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면책의 의미 및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 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채권자였던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 회생 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 회생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 회생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재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 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 회생 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별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 회생 채권이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한 같은 법 제624조에 따른 면책 결정의 효력은 별채권자의 개인 회생 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채권자가 별채권 행사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채권자였던 자로서는 같은 법 제586조, 제411조에 따라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 회생 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2-268-016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구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각호의 예정 신고 기한이 지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일이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 신고 기한 도래 전인 경우 위 양도소득에 관하여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시기 구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및 이 경우 세액에 관한 법정 기일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 고지서를 발송한 날 국세기본법 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구소득세법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14조 제1항의 문헌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법정 기일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이 정한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등 적법하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구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확정신고 기한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각호가 정한 예정신고 기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구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각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그 신고일이 비록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도래 전일지라도 해당 납세 의무는 구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세액에 관한 법정 기일은 예정 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 그 신고일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된다.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3다 306-014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이 당초부터 존재하던 부지에서 토사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갖는 경우 오염토양 자체의 누출, 유출, 투기, 방치 등으로 토양 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양 오염물질의 누출, 유출, 투기, 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 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토양은 자연환경의 구성 요소로서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따라 오염물질을 흡수하거나 축적, 저장함으로써 공기, 물 등과 같이 오염물질을 이동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 제1조 토양 오염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 토양 오염 물질은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와 제11조 제3항을 종합하면 오염 토양은 토양 오염 물질이 축적되어 사람의 건강,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 4, 제1호, 제2호 및 그 벌칙 규정에 의하면 오염 토양을 버리거나 운반 등의 과정에서 누출, 유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 목적과 위 각 규정의 문헌 등에 비추어 보면 오염 토양이 당초부터 존재하던 부지에서 토사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갖는 경우 이를 다른 토양에 투기하면 오염 토양에 섞여 있는 토양 오염 물질로 인하여 다른 토양이 오염되므로 오염 토양 자체의 누출, 유출, 투기, 방치 등으로 토양 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양 오염 물질의 누출, 유출, 투기, 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 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4, 제1항은 제1호에서 정한 토양 오염 물질의 누출, 유출, 투기, 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 오염을 발생시킨 자의 의미.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자는 그 행위자가 발생시킨 토양 오염에 대하여
정화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4, 제1항은 제1호에서 토양 오염물질의 누출, 유출, 투기, 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 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토양 정화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인 정화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토양 오염물질의 누출, 유출, 투기, 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토양 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발생시킨 토양 오염에 대하여 정화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책임은 행위 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토양 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2호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지배 범위 또는 관리, 감독 아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무를 대신 수행하는 자를 통하여 사업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그 사업상 이익을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키게 되므로 그 행위자가 발생시킨 토양 오염에 대하여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행위자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공법상 정화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 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 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4다 310-980 판결 사건명 청구 2의 1. 압류 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 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 장래의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 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 채권의 발생에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없거나 예금 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러한 채권 압류의 효력, 무효 및 여기서 가까운 장래에 예금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압류 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 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래에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 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그 피압류 채권 발생에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없거나 예금 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 압류는 효력이 없다. 여기서 가까운 장래에 예금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지 여부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예금 계약의 내용, 예금 계좌의 잔액 및 입출금 내역 등 예금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실태, 채무자가 해당 예금 계좌를 사용한 목적 또는 용도,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피압류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압류 집행으로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 채권 발생에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없어 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 중단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압류명령 송달 시. 이는 가까운 장래에 피압류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집행으로서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압류 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 채권 발생에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없어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명령의 송달로서 개시된 집행 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 중단 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가까운 장래에 피압류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4다 317332 등 판결 사건명 건물 인도 등 1.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임대인의 부속물 매매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임차인이 적법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 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임대차 계약 종료로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로 발생한 임대인의 부속물 매매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부속물 매매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 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적법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 후에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을 불법 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 2. 민법 제493조 제2항에서 정한 상계의 소급표에 의하여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발생한 사실이 복멸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에게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민법 제493조 제2항 이러한 상계의 소급표는 양채권 및 이에 관한 이자나 지연 손해금 등을 정산하는 기준 시기를 소급하는 것일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을 복멸시키지는 아니한다. 3. 갑시설관리공단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 목적물인 건물 부분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건물 부분의 인도와 함께 임대차 계약에서 월 차임의 1.3배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구하자 을 회사가
준비 서면의 송달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갑공단도 준비 서면의 송달로 을 회사의 불법 점유로 인한 갑공단의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을 회사의 부속물 매매 대금 채권과 대등에게서 상계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사안에서 갑공단의 상계 의사 표시로 그 의사 표시 이전까지 존재하였던 갑공단의 부속물 매매 대금 지급 의무와 을 회사의 건물 부분 인도 의무 사이에 동시 이행 관계가 상계 적상이 있었던 시기로 소급하여 소멸한다거나 이로 인해 을 회사의 점유가 소급하여 불법 점유가 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상계의 소급효에 의해 동시 이행 관계 내지 점유 권한이 소급하여 상실됨을 전제로 을 회사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 의사가 표시된 준비 서면이 갑공단에 송달된 날부터 갑공단의 상계의 의사가 표시된 준비 서면이 을 회사에 송달된 날까지 을 회사의 건물 부분에 대한 점유를 불법 점유로 보아 을 회사는 갑공단에 위 기간에 대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4다 317783 판결. 사건명 양수금. 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 절차에 회부된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은 법원이 제4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 사건을 소송 절차에 붙이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 절차에 회부된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5다 202598 판결. 사건명 청구 이의. 부인권 행사로 파산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 회복 의무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422조 제2호는 본문에서 파산 채권자가 지급 정지 또는 파산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를 수동 채권으로 한 상계를 금지하는 한편 같은 호 단서 가목에서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지급 정지 후 파산 선고 전 자금 상황이 악화된 시기에 파산 채권자가 채무를 부담한 후 상계를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금지하되 그 채무가 법정의 원인에 따라 발생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위험이 없으므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파산 관제인은 파산 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사해 행위, 편파 행위 등을 부인할 수 있고 채무자 회생법 제391조 부인권이 행사되면 상대방은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이로써 파산 재단과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채무자 회생법 제397조 제1항 제399조 이는 파산 재단의 충실을 도모하고 파산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이므로 위와 같은 파산 관제인의 급부 반환 또는 가액 상환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는 파산 채권자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그 파산 채권자가 다른 파산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고 부인권을 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채무자의 사회 행위 등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권이 행사되었음을 고려하면 부인권 행사로 파산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 의무를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5-202970 판결 사건명 특허권 침해금지 등 1.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 청구 범위에 적혀있는 사항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 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청구 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 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 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 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 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헌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헌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이른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의 의미 국내에서 특허 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 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위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 발명의 각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경우 국내에서 특허 발명의 실시 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 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고 이른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특허권 침해 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물건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건에 해당하려면 특허 발명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 요소와 그 구성 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 관계가 그 물건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른바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 한편 국내에서 특허 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 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 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가공, 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위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 발명의 각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특허 발명의 실시 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특허권 간접 침해 제도의 취지 특허법 제127조 제1호에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고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간접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간접 침해 제도는 어디까지나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법 제127조 제1호에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4.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은 보호 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 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 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 퍼블릭 도메인,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파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 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5. 특허권자 등의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불합리하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특허 발명을 연구 또는 시험하기 위해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 적극.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는 한편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 제1조. 이에 특허법은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하면서도 특허법 제94조 제1항 본문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하면서도 제96조 제1항 제1호에서 연구 또는 시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 허가, 품목 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 발명의 실시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특허 발명 실시의 요건으로 그 실시의 목적이 연구 또는 시험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이는 누구든지 특허 발명을 연구 또는 시험하여 그 내용을 확인, 검증하고 더욱 개량된 발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특허법이 추구하는 발명의 보호와 발명의 이용 도모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특허권자 등의 정당한 이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문헌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허권자 등의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불합리하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특허 발명을 연구 또는 시험하기 위해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는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2-646-93 판결 사건명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재심 판정 취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부과하고 있는 공정대표 의무의 취지와 기능 및 공정대표 의무는 단체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아래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공정대표 의무, 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29조의 4, 제1항. 공정대표 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 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 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 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 의무는 단체 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 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노사 합의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을 노동조합과 소수 노조인 병 노동조합에 2019년 6월 조합비 일괄 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1년간 근로 면제 시간을 배분할 예정이니 조합원 수에 이의가 있다면 조합비 납부 내역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통보하는 한편 각 노동조합에 차량 세대를 임차 비용 지급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2019년 10월 조합비 일괄 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을 조합과 병 조합의 차량 사용 기간 11대 1의 비율로 배분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각 노동조합에 차량을 지원하면서 2019년 10월 조합비 일괄 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사용 기간을 배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3 추 5054 판결 사건명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위임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 위임 사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 위임 사무에 한정된다.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 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 위임 사무인지를 판단할 때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 부담과 최종적인 책임 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의 효력, 무효 및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하위 법령 규정이 상위 법령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고 하위 법령의 의미를 상위 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 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한편 국가의 법 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 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고, 또한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피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하위 법령의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 법령의 의미를 상위 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 3. 서울특별시 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보장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기관 위임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 없이 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권을 넘어선다는 등의 이유로 제의를 요구하였으나 의회가 위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기관 위임 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기초학력보장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4-2-33891 판결. 사건명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 반려처분 취소. 가설 건축물의 건축주가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 신고서에 배치도, 평면도 및 대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일정한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건축법 시행규칙 2024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관계 서류로 배치도, 평면도 및 대지 사용 승낙서,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와 같다. 배치도, 평면도 및 대지 사용 승낙서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2항 제2호는 존치 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가설 건축물이 신고 대상인 경우 존치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이하 준용 규정이라 한다. 준용 규정은 그 연장 신고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을 준용하되 이 경우 축조 신고는 존치 기간 연장 신고로 본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연장 신고서에 배치도, 평면도 및 대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록 구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위 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의미를 상위 법령에 합치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바. 위 준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 법령인 구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관계 서류를 제외한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서만을 제출 서류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4-2-35989 판결 사건명 교육, 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 환수 처분 취소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의미 및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결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2. 교육부가 국공립대학의 교육, 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갑 국립대학교 총장에게 소속 교원 을 등에 대한 교육, 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 환수 및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총장이 교내 이메일을 통해 을 등에게 환수금 납입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첨부하여 교육, 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에 관한 환수금을 납부해달라는 요청을 통지한 사안에서 위 환수 통지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4-48893 판결 사건명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명령 처분 등 취소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및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한정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이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 역시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 중 하나로 규정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의 해석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2020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 중 하나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조치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목적,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범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 및 형식과 함께 일반적으로 휴직이란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의미하고, 기간은 일정한 시점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점까지의 연속된 시간적 간격을 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업주가 계획된 휴직 기간 동안 소속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등으로 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계획된 휴직을 모두 시행한 것과 같이 기재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한 경우,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 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계획된 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사업주의 지시 등에 따라 실제 직무에 종사함으로써 실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와 같은 휴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0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적법한 고용유지 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계획된 휴직 기간 동안 소속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등으로 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계획된 휴직을 모두 시행한 것과 같이 기재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한 경우, 사업주는 계획된 휴직 기간 중 휴직 대상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 지원금만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휴직 대상 근로자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이라는 고용유지 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5-3205 판결. 사건명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인가 공증인의 공증에 관한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공증 담당 변호사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공증인법 제1조의 2, 제1호는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과 제15조의 2에 따라 공증 인가를 받은 자, 이하 인가 공증인이라고 한다. 인가 공증인을 공증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가 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공증인법 제15조의 3, 제1항. 인가 공증인의 직무는 그 주 사무소에서 공증 담당 변호사가 수행하며, 공증인법 제17조의 2, 제1항. 공증 담당 변호사 각자가 인가 공증인을 대표한다. 같은 조 제2항. 공증인법 시행령 제7조의 2는 인가 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 소속, 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적고 법 제15조의 3에 따라 신고된 공증 담당 변호사가 공증 담당 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제 인가 공증인의 공증에 관한 직무가
공증 담당 변호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공증인법 제15조의 5는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 담당 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증인법 제7조 제1항은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 및 여비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위와 같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공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인이라면 위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앞서 살핀 공증인 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총회의 의사록을 인증하는 등 인가 공증인의 공증에 관한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공증 담당 변호사는 앞서 본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법령 적용이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성격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4-2-65911 판결.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과세 관할이 어디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과세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 및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 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 관할 또는 납세지를 정하는 근거 법령, 국내세법.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은 그 처분 당시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이 어디인지는 그 결정 등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 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 관할 또는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4조 등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진다.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5-30806 판결. 사건명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증여세 납부 의무가 성립하는 국면에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이라 한다. 구상증세법 제4조의 2, 제1항, 제7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를 납부 의무자로 상정하는 한편, 그 납부 의무를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에 대해서도 지우고 있다. 이에 비해 증여세 과세 가액 산입 여부의 국면에서 구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증여세 납부 의무의 성립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호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구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익법인 등의 사업으로 열거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년 2월 13일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만 가리킨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게 해석할 법률 문헌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업이 외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업이 공익과 무관하다거나 공익을 증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익법인 등의 결산 서류 등의 공시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구상증세법 제50조의 3 제1항 및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4항에 따라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8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7항에서는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관하여 별지 제31호의 이 서식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서식은 고유목적 사업 내용에 국제개발, 해외 원조, 종교의 보급 및 활동을 포함시키면서 이들을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 주요 사업 지역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도 외국에서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공익법인 등의 사업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구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4도 9443 판결 사건명 업무상 과실치상 1.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 증명해야 할 내용 및 증명 정도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 사망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지 여부 소극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의 존재 외에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 사망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2. 의사인 피고인이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내원한 파킨슨병 환자, 갑에 대하여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 신중한 투여가 권고되는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함으로써 갑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전신 쇠약, 일시적 의식 상실, 발음 장애 및 파킨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 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맥페란 주사액 처방 당시 갑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사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각 상해가 발생하였는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4도 16239 판결 사건명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 법조 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의 의미 및 법조 경합인지 실질적 수재인지 판단하는 기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위반죄만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및 별도로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법조 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 요건이 다른 구성 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조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 요건적 평가와 보호 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21년 5월 18일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부패방지 권익위법이라고 한다. 9.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7조의 2는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은 공직자가 제7조의 1을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양죄를 비교하면 전자의 죄는 후자의 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외에 추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야 성립하고 위 양죄를 별죄로 보아야 할 만큼 그 보호 법익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위 양죄는 법조 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9.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86조 제1항 위반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군사법원법상 압수의 대상 신분적 재판권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조가 정한 군인, 군무원 등이 아닌 사람이 소유, 소지, 보관하고 있는 물건도 해당 압수, 수색영장의 범죄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과 압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군사법원법 제258조, 제146조 제1항은 압수의 대상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이라고 정하고 있고 피의자 이외의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도 필요성이 있는 한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압수, 수색영장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이상 신분적 재판권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조가 정한 군인, 군무원 등이 아닌 사람이 소유, 소지, 보관하고 있는 물건도 해당 압수, 수색영장의 범죄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과 압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4도 210-51 판결 사건명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 처벌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하는지 여부. 적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되지 않은 기술도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구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6년 3월 29일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구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는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14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이와 같이 구산업기술보호법이 산업기술의 부정취득 행위와 별도로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를 처벌하면서도 그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에 대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이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구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가리킴이 문헌상 분명하다. 따라서 구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구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06년 10월 27일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된 것. 구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로서 위 법 제2조 제1호 강목에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되지 않은 기술은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5도 470 판결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의 의미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 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형법 제65조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으나 확정 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경우 위 확정 판결을 받은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란 수개의 독립한 죄 중에서
확정 판결이라는 사실 자체가 있었던 어느 죄를 의미하고 그 확정 판결이 있은 죄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는지 여부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 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형법 제65조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확정 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5도 1084 판결 사건명 무고 등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징계처분의 의미,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 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 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따라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 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징계 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5년 5월 16일자 2025모 201 결정 사건명 기소 전 초징 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에서 정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및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적극, 및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여 초징 보전에 관하여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은 초징 보전 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문은 초징 보전 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 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91조가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6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채무자가 구호 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을 제8호에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정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 2, 제2호가 정하는 보관금이란 신입자가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온 전달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금원을 말한다.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가 정하는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 적용할 수도 없으며 그 압류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도 없으므로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